자, 그러면 지금부터 챕터 1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챕터 1은 소프트웨어 공학 소개를 하는 부분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소개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및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의 학습 목표는 소프트웨어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뜻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알아보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섹션 1의 소프트웨어의 이해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곳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금융 분야, 그리고 의료,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건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 노트북,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는 내용은 교재의 페이지 18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 전체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노트북을 볼 때 노트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윈도우라든지 OS를 비롯해서, 그리고 오피스, 아래 한글, 이러한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은 C, 그 C++, 이러한 형태의 컴파일러라든지 아니면 개발 환경들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증권 거래를 위한 증권거래 프로그램,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이쪽에서 깔 수 있고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 금융에서 사용되는, 예를 들어 은행의 소프트웨어는 은행 자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은행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노트북을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폰 뱅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영역들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각 병원에서 병원의 예약이라든지, 그리고 병원 내부의 진료와 관련된 그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하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도 항공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항공기 자체에 들어가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건물에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서도 많은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도 자동차 내부의 소프트웨어가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은 거기에 연결된 그 터미널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시스템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PC하고 노트북이 발전이 되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러한 형태로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불과 한 12, 13년 전에 나왔던 스마트폰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걸어다니면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이제 여러가지 오토 서비스 같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스마트폰과 연계한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프로그램은 실제로 소스 코드, 원시 코드라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원시 코드,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출물, 자료 구조라든지 DB 구조, 테스트 결과, 이러한 형태의 개발 단계에서 구현되는 관련된 산출물하고 단계마다 생산되는 문서,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방법론 SDLC라는 컨셉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처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행을 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산출물, 이러한 형태의 산출물 전체를 소프트웨어의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 부분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들여 가지고 가공한 후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저장한 후에 검색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고요.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라든지 대학의 종합정보 시스템, 그리고 예약 시스템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어 소프트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어 소프트웨어는 각종 센서를 이용하거나 기기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한다든지 의료기기 제어, 그리고 공장 장비 제어,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IoT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홈, 가정이나 아니면 농장 같은 데도 관련된 제어, 센서를 이용하고 실제로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형태가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장비나 기기에 내장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내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요. 각종 공정 제어, 시스템 내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분야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로봇도 많이 일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부분 내에서도 인베디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제조가 아닌 개발을 의미합니다. 제조는 뭐냐면은 정해진 틀에 맞추어 가지고 일정하게 생산하는 것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능력별 결과물 차이가 별로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개발이라는 거는 개인 능력별 결과물의 차이가 매우 큰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제가 현대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약 200명 정도의 프로그래머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표준적인 양식을 내려주지만 개인별로 약간의 그 코딩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생산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초급, 중급, 고급 개발자 이러한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형태처럼 프로그램을 매번 개발을 할 때는 개발하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제조가 아닌 개발이라고 이렇게 말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소모가 아닌 품질 저하라는 부분인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면 부품이 닳고, 그 다음에 고장 발생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오래 사용해도 닳지 않고 고장 발생 빈도가 낮고, 그 다음에 기능도 동일한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책의 페이지 20에 나와 있는데요. 하드웨어의 실패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드웨어의 실패 곡선을 보면은 특징이 초기 실패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오류 해결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되고 주변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실패율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의 실패 곡선을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초기 만들 때 실패율이 높고 그 다음에 마모가 됐을 때 실패율이 높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 실패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소프트웨어 실패 곡선을 보면은 개발 완료 후에 변경사항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화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이제 발견되지 테스트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발견되지 않는 오류로 초기 실패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를 해결을 해서 이렇게 안정화된 형태가 지나가면은 실제로 오랜 기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실제로 이렇게 오래 사용되다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위로 올라가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초기에 개발을 한 다음에 실제로 오류를 어느 정도 잡으면은 변경사항이나 환경 변화가 별로 없다면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실패 곡선, 소프트웨어 실패 곡선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이제 앞쪽에서 이상적인 부분인데 실제 소프트웨어의 실패 곡선을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더라도 실제로 에러가 많이 나는 형태고요. 계속적으로 운영 안정화를 하면서 오류 해결이 되면은 실패율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상적인 곡선에서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변경 사항이 발생이 되면서 변경이 많아지면은 이러한 형태로 실제로 실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하고 우리가 좀 비교를 할 수 있냐 하면요. 아파트를 우리가 짓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실제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기가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계속적으로 에러를 잡은 상태가 되면은 아주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2, 3년이 지나면은. 그런데 이 형태에서 변화가 전혀 없으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법제도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의 환경이 바뀌면서 소프트웨어를 그 사업 환경에 맞게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면은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변경이 증가가 되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간에 약간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에서 엉키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변경으로 이제 실제로 한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소프트웨어 재개발을 하는 형태가 됐고요.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과거 이제 제가 91년도부터 이쪽 소프트웨어 쪽에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대규모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10년을 넘기는 형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을 보면은 설계가 아주 잘 된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변경에서도 유연성이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수명을 늘리려면은 중요한 부분들은 요구사항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유연한 설계를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 실패 곡선 그리고 이상적인 소프트웨어 실패 곡선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의 실패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당면 과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느린 발전 속도인데요. 하드웨어의 발전을 보면은 PC 및 스마트폰의 발전 속도가 크기, 속도, 성능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는 도스에서 윈도우 10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약간 좀 느리게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비해서 훨씬 더 유연성을 기반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느리게 이제 다양성이나 아니면 집적도 이런 측면에서 느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의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발전 속도를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이러한 차이는 좀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 요구의 증가인데요.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실제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검증받은 부품을 조립하는 형태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개발 형태로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결 방안의 CBD라는 개발 방법 없는 컨셉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Component Based Development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갖다 재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어떠한 프레임워크 아니면은 요즘에는 각 프로그램에서도 라이브러리를 개발해 놓고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러한 형태의 재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당면 과제 두 번째를 보면은 기계는 이제 잘 관리를 하는 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서 수명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 비용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를 관리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PM복이라고 해서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의 거의 표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PM복을 통해서 실제로 9가지 관리 영역으로 프로젝트를 분리를 하고 실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 다음 시간에 PM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교재를 보면은 교재 24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집을 지을 때 보면은 우리는 필요도구로 망치, 톱, 줄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특별한 설계 도면이 없더라도 계략적으로 우리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 구상만으로 충분히 하고 혼자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레미콘과 같은 장비가 필요하고 시멘트 등의 수많은 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설계도면과 건축 설계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만드는 공정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형 빌딩을 짓는 사례를 보면은 필요 도구가 레미콘 뿐만이 아니라 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설계도면, 건축 설계사 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 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뿐 아니라 통제와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죠.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 뭐 인력을 관리한다든지 일정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비용을 관리하는 형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하중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많겠죠. 실제 건물에서도 이렇게 계집을 짓거나 단독주택 그리고 대형 빌딩을 지을 때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도 소규모
프로젝트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제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개발 과정이 많이 복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 인력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긴 형태가 되겠습니다. 개발 과정이 복잡하면 무엇이든지 복잡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개발의 복잡함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론들이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많으면 의사소통 경로가 많아져서 의사결정 과정도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협력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직하는 사람이라든지 새로 투입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도 2년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뭐 결혼을 할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이 결혼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장기간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인지가 안 됐을 때, 그리고 실제로 주요한 개발자가 몸이 안 좋아서 아플 때, 이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개발에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다음은 개발 기간이 길다라는 부분인데요. 개발 기간이 길면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개발 비용 산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지시체계를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금융권 프로젝트는 2년 정도 보통 우리가 개발 기간을 갖고 있는데, 개발 기간이 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 산정도 어렵기 때문에 뭐 분석, 설계, 그리고 구축, 테스트 이러한 단계로 기간을 쪼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들에 투입되는 인력의 등급, 그리고 인력의 수를 우리가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맨먼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기반으로 비용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비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인력 투입을 하고 진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 때는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프로젝트에 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은 구축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상세 설계가 아주 끝나야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윤곽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짜야지 실제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그런 가시성 측면에서 건축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건설이나 건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벽을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세웠을 때 그걸 쉽게 변경해 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고 나서 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분석 그리고 설계 단계에 마무리해서 항상 실제로 그걸 요구한 요구자, 고객이나 커스터머들이 어떠한 형태의 요구를 했는지 그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개발 이후에는 이걸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은 사람의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변경이 자제되어야 된다고 미리 그렇게 인지를 시켜주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섹션 1, 우리가 섹션 1의 소프트웨어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